자, 그러면 우리 조선 중기, 연산군 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산군. 자, 뭐 딴 거 없습니다. 사화 두 개만 좀 보시면 돼요. 뭐, 무오사와 갑자사화. 무오사와 갑자사화입니다. 아이고. 자, 무오사화는요, 당시 원인이 뭐였다? 역시 사화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살인들이 화를 입었죠. 당시 성종 때부터 들어왔던 살인들이 훈구들에 의해서 화를 입는 거였어요. 자, 대표적인 이 사건의 원인은 무엇이었냐? 당시 성종 때 이제 등용되었던, 성종 때 본격적으로 등용되었던, 원래 김종직이라는 사람은요, 성종 때 본격적으로 등용됐지만 세조 때부터 있었던 인물이에요. 있었던 인물인데 이 김종직이라는 인물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썼다고. 의제를 슬퍼한다라는 글이에요. 당시 의제라고 하는 중국의 옛날에 초나라 왕이, 회왕이라고 불렀죠. 회왕이 당시 초패왕 항우에게 결국 죽음을 당한 사건이에요. 그거를 이제 꿈에서 봤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글로 쓴 거야. 썼는데, 이거를 이제 김일손이 사초에다가, 실록의 기초가 되는 사초에다가 이걸 실은 거예요. 실은 건데, 요거를 당시, 훈구였던 훈구 세력이 요거를 이제 누구한테, 연산군한테 일러 바쳤던 사건입니다. 요건데, 이 내용이 뭐냐? 자, 의제가 누구냐면 당시에, 이게 황의 조카였단 말이야, 조카. 그러니까 어린 조카였던 의제를 결국은 죽이고, 항우가 결국 초패왕, 왕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걸 어디에다 비유했냐? 알다시피, 여러분도 알다시피, 단종을 죽이고 왕이 오른 세조에 비유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산군 때 일러바치니까 연산군이 우리 집안을 농락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김종직을 부관 참시했던 거죠. 사초 문제 때문에 있었던 사건. 그래서 부관 참시라고 하는 건 관해서권에서 한 번 더 잘라주신 거고요. 김일손을 능지처참했던 겁니다. 이러면서 많은 살인들이 화를 입었던 사건. 요게 이제 첫 번째 무오사화가 되겠어요. 그 두 번째는 갑자사화, 엄마 원수 갑자. 당시 생모였던 폐비윤 씨가 성종에게 버림받았죠. 성종의 얼굴에다가 기스를 낸 거야. 기스를 내가지고 당시 이거 성종의 어머니였던 인수대비가 사약을 먹이고 죽였던 사건이죠. 유배 보냈다가 사약 먹이고 죽였던 사건. 이 폐비윤 씨의 사사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요게 이제 연산군이 알게 됐다. 그때 이제 이때는 사실상 뭐 살인들도 화를 많이 입었지만 훈구고 살인이고 할 것 없이 다 화를 당한 사건이 바로 이 사화입니다. 엄마 원수 갑자사화. 이때 훈구고 살인이고 할 것 없이 없다. 당시 연산군이 당시 왕당파였던 임사홍 등과 함께 저지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뭐 전형적인 사화라고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사화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두 번의 사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산군의 뭐 어떤 그런 업적은 뭐 없습니다.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연산군은 결국 그런 다음에 쫓겨났죠. 쫓겨난 다음에 이제 중종 반정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 중종입니다. 자, 중종은 처음에 중종을 즉위시켰던 애들은 누구였을까요? 훈구들이 즉위시켰거든. 근데 훈구들이 계속해서 초기 때는 집권했습니다. 중종 초기 때는. 그런데 이 훈구들이 역시 또 권력을 독점하고 또 토지를 장악하면서 권력을 자꾸만 비대하게 만들어버려. 비대화시키자.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살인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살인들을 끌어모았다. 그 대표적인 살인이 누구였다? 조광조라는 인물입니다. 조광조. 정암 조광조 선생, 조광조를 불러들인 거죠. 불러들여갖고 이제 각종 개혁 정치를 막 했던 거죠. 그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여러분들이 꼭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죠. 자, 도학 정치에서 왕도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왕은 왕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라는 왕도 정치. 왕권 강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왕은 왕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라는 정치예요. 그러면서 급진적인 개혁을 막 추진했던 거지. 뭐 대표적으로 사림들을 등용해야 된다라면서 현량과 추천제입니다. 추천제 같은 청거식 관리 등용제를 썼던 게 현량과. 그 다음에 승과와 소격서 폐지. 특히 소격서 같은 경우는 도교관청이었거든요. 도교관청. 이 도교관청이었던 소격서를 폐지해야 된다고 했던 거야. 이걸 좀 더 확대시켜보면요. 도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교라고 하는 건 이제 노장사상에서 비롯된 건데, 이거는 그냥 인간은 가만히 있으래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래. 무의자연이에요. 그러면은, 하늘에는 천신이, 땅에는 지신이, 사방에는 여기 사신들이, 너를 지켜줄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하늘의 제사 지내는 이런 행위를 약간 도교적 어떤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걸 초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관장하는 소격서를 폐지하라는 거야.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야,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는 너 왕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야? 천자가 하는 거야. 천자는 중국의 황제밖에 없어. 넌 천자가 아니지 않니? 근데 네가 왜 이런 도교적인 행사를, 도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거야? 하면서 폐지시켜버린 거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중종이 그걸 알았겠죠. 요것 봐라 했던 거지. 약간 중종이 요것 때문에 살짝 핀토가 나갑니다. 좀 열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향약 같은 것들을 전국적으로 보급했던 거. 근데 전국적 보급보다는 이때부터 향약을 보급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됐어요. 중국의 여시향약을 모방해서 이때 향약을 시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초의 수미법 실시라고 했는데 사실상 수미법을 실시했지만 실시했다고 하지만 방납의 폐단 시정 이게 좀 나을 거예요.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려고 했다. 방납은 당시 특사물을 바쳤던 공납제도의 문제점이었었던 거죠. 공납제도의 문제점이었던 방납을 폐단을 시정할 것을 주장했던 겁니다. 알겠죠? 더 있죠?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리학은 어릴 때부터 공부해야 된다 하면서 소학을 보급했었고요. 그 다음에 왕을 좀 가르치려고 한 거지. 그래서 경연을 강화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누구? 위훈삭제라 그래갖고요. 당시 이런 것들을 통해 훈구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는 거지. 뭐예요? 거짓된 공훈을 삭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종은 반정을 통해서 왕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정을 통해서 왕이 오르다 보니까 그 중종 반정, 훈구들이 반정을 일으켰거든요. 그 훈구들이 반정을 통해서 공신이 된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약간 좀 어린애들까지 공신으로 거기 책봉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거짓된 공훈들 너무 많다. 이거 삭제해야 된다. 하면서 훈구들의 반발을 조금 자아냈던 거죠. 자, 이것 때문에 결국은 뭘 맺은 거야? 결국 아까 소교서 폐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중종에게도 미움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위훈삭제를 통해서 훈구들에게도 조금 미움을 좀 받았던 거지. 결국 기묘사가 터진 거죠. 기묘에 있었던 사화. 기묘사화. 알겠죠? 기묘사화. 당시 주초위왕 사건이 있었죠? 주초위왕. 주초위 왕 그래갖고 이거를 나뭇잎알에다 딱 해갖고 요거 해갖고 요거를 딱 꿀로 바른 거지. 그러면서 왕이 지나다니는데 이걸 딱 꿀로 바르니까 벌레들이 파먹었어요. 보십시오. 조씨가 왕이 된다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조광조가 필히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면서 이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조광조를 내친 겁니다. 이때가 바로 기묘사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계속 가십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뭐 절명시 이런 것들은 볼 필요는 없고요. 편찬사업 정도, 신증, 동국여지승남, 그 다음에 이륜행실도 이런 것 좀 보시면 됩니다. 삼강행실도 다음에 이륜행실도 이걸로 보완한 거야. 자, 항상 문화적 업적은요, 항상 세종 때 정비하고요, 성종 때 완성이 되고, 중종 때 가서 약간의 보완책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중종 때 썼던 동국여지승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새롭게 증보한 거야. 좀 더 채운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륜행실도, 여기에는 아까 봤지만 삼강행실도에 있었던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이런 개인적 윤리에다가 플러스 2개를 한 게죠. 뭐, 부유신과 장유서. 요건 약간 사회적 윤리인데 16세기 가면 사회적 윤리가 조금씩 보급되거든요. 향촌 사회로. 그러면서 거기에 2개에 대한 것들까지 정리했던 게 이륜행실도. 알겠죠? 오케이. 요거는 됐습니다. 안 보셔도 되고 최초 소원이 이제 주세붕 백운동 소원이 이때 처음 만들어졌다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주세붕이 백운동 소원을 했고 서원이 처음으로 만들었다. 서원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요게 나중에 명종 때 이황이 건의해가지고 요게 이제 사액을 받게 됩니다. 국가적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액을 받으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름이 바뀌었죠. 뭘로? 소수서원으로 나중에 계칭이 되죠. 소수서원으로. 이게 명종 때 이황의 건의로 사액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삼포해란으로 이때 비변사가 설치됐다. 요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개는. 알겠죠? 삼포해란 이후에 비변 설치. 이때는 무슨 기구? 임시기구였다. 이때는 임시기구. 알겠죠? 임시기구로서 비변사 설치. 자, 명종 때 갑니다. 명종 때 한 번 더 터지죠. 을사사화. 이때는 을사사화는 사실상 살인들이 화를 입었지만 이거는 훈구와 살인 간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외척 간의 다툼 속에서 외척 간의 어떤 경쟁 속에서 살인들이 그 중간에 껴가지고 화를 입은 사건이에요. 자, 당시에 명종 때인데 인종 때 대표 외척이었던 대윤, 윤희밀파하고 명종이 왕이 오르면서 권력을 잡았던 소윤, 즉 윤원영 일파하고 약간의 대립이 있었거든. 그때 윤희밀파는 마지막까지 인종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인종을 당시 명종의 엄마였던 문정왕후, 즉 인종의 새어머니죠. 이 새어머니가 인종을 계속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인종을 자꾸만 어떻게 모함하고 그러면서 당시에 끝까지 이 대윤 쪽과 인종을 지키려고 했던 애들이 살인들이에요. 이 살인들이 대윤과 함께 인종을 지키려고 했는데 인종이 결국 9개월 만에 죽고 말죠. 그러자 권력을 잡은 명종 때 문정왕의 동생이었던 윤원영이 권력을 잡으면서 당시 윤인과 살인 세력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과정에서 이제 살인들이 여기서 화를 입은 거야. 알겠죠?
자, 이때가 바로 척신정치가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요. 살림 세력들은 이때부터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향촌 사회에서 점차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왜냐면 척신정치가 시작됐지만 살림 세력은 여전히 계속 살아있다고. 자, 이렇게 여러 번 사화가 갇혔어요. 언제? 연산군대 두 판. 무오사와 갑자사화, 그리고 중종 때 기묘사화, 그리고 명종 때 의사사화, 이런 네 번의 사화를 거치면서 살인들은 계속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 세력이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냐? 바로 서원과 향약이란 거죠. 그렇죠? 서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를 양성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향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방사회에서 그들은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하나의 세력 확장의 대표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명종 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임꺽정의 난, 황해도 백정 출신이었던 임꺽정이 반란을 도모했었기도 했고요. 정리학조 이건 됐고요. 넘어가 되고요. 을미외변 이때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자, 삼포이란 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소요 사태인데 이건 사실상 좀 약간 많이 쳐들어왔어요. 외놈들이 근데 17,000명 쳐들어옵니다. 물론 임진왜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임진왜란 같은 20만 쳐들어오거든. 근데 이거는 17,000명이 쳐들어왔는데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돼버립니다. 상설기구가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때쯤에 진관체제에서 약간의 방어체제 어떤 전술이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앞에서 지방방어체제는 진관이었잖아요. 요 진관체제가 어떤 식으로요? 문란이 발생해. 지역 방어를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9년마다 지역 방어로 이제 다 방어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전쟁이 없다 보니까 모이질 않아요. 그리고 대신 누구를 보내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 대립제야. 대신 누구를 세운다. 대립제. 그리고 수령한테 돈 내고 빠져요. 뭐 돈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옷감 같은 거죠. 그래서 반군, 군대를 방면하기 위해서 추방당한 거죠. 그러면서 뭘 낸 거야? 포를 낸 거야. 포를 내고는 빠지는 거예요. 반군 수포제. 그러니까 이게 군역에 문란이 발생한 겁니다. 보통 9년마다 한 500명 정도가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가 않는 거야. 모이지 않으니까 어딘 거야? 야, 한 곳으로 모여라 라는 거지. 한 곳으로 모여라. 여러 개가, 제가 여러 제자, 여러 개가 승마, 올라타는 거예요. 여러 개가 올라탄 방어 전략이다 해서 재승방향. 올라타는 거지, 뭐 올라타는 거. 올라타갖고 한 곳에 집중했고 여기서 대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바뀐 거지. 근데 이게 임진왜란 때 우리가 왜군에게 패퇴하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거죠. 왜? 이거는 대규모 공격에는 방어하기 좋은데 한 번 뚫리면 뭐가 없어요. 후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부산 뚫리고 상주 뚫리고 충주 뚫리니까 바로 서울인 거예요. 그 17일 만에 우리가 임진왜란 터지자마자 17일 만에 서울이 바로 왜군들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임진왜란 중에 진관으로 다시 돌아서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을묘외변을 계기로 재승방략으로 돌아섰다라는 건데 뭐 보시면 되고요. 이때 편찬했던 게 구황찰료. 당시 이게 되게 재해와 아니면은 흉년이 거듭된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도토리 껍질 어떻게 먹는 줄 알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나무 껍질, 초근 목피, 풀 뿌리하고 나무 껍질 이런 거 먹는 법들을 정리한 게 구황찰이에요. 국가에서 이런 거나 먹으라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책으로 정리한 게 구황찰료 같은 겁니다. 그리고 대마도 만주 같은 것들을 우리 영역으로 표시했던 조선 방역 지도 같은 것들이 이때 편찬이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선조입니다. 선조 때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뭐가 시작된다? 붕당 정치가 시작된다. 이때 두 가지 문제였죠. 척신 정치, 잔재청산이라고 해서 척신 잔재청산 문제로 살인들이 분화가 시작됩니다. 당시 기성살인의 심의겸은 척신이었고요. 신진살인의 김효원이 당시 윤원영의 문객이라고 했는데 자 문제는 어떻게 발생했냐. 시작은요. 김효원이 당시에 2조 전랑직을 얻은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심의겸이 반발한 겁니다. 반발했지만 김효원은 결국 2조 전랑직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임자를 김효원이 추천하는데 심의겸이 자신의 동생이었던 심춘겸을 추천하니까 김효원이 옛날의 일을 들먹이면서 내가 옛날에 윤원영의 문객이었다는 걸 이유를 들어갔고 내가 2조 전랑직에 올라가는 걸 반대하지 않았냐. 나도 네 동생을 추천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반발한 거죠. 자, 그러자 김효원이 뭐라고 반발했냐. 야, 너는 말이야 옛날에 명종의 외척이 아니었냐? 라고 하면서 외척이라고 하는 것들 카드를 꺼낸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문제죠. 척신전치 잔재청산 문제로 대립을 한 거고요. 너희는 척신이니까 정치에서 꺼져라 이거지. 두 번째는요. 아까 봤지만 이조 전랑을 차지하는 것 때문에 약간 갈등을 겪은 거야. 이 두 가지 문제로 결국은 심의겸 쪽인 서인과 심의겸이 경복궁 서쪽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서인. 그래서 김효호는 경복궁 동쪽에 살았다. 동인. 이렇게 나눈 거지. 보니까 여기는 좀 젊은 애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진사림이라고 하고요. 심의겸 쪽은 약간 좀 나이 드신 분이 있어서 기성사림이라고 했던 건데 사실 심의겸하고 김효원 쪽은 사실 뭐 차이는 안 나요. 둘은 차이가 안 나요. 2살 많아요. 김의겸이. 2살 많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됐다. 보니까 또 동인 쪽은 또 누가 있나? 학파가 있어요. 당시 학파. 정파적으로 나눠졌는데 정치적 파벌을 이뤘는데 학문적 파벌도 있는 거야. 동인 쪽을 보니까 주로 이황이라든가 아니면 조식이라든가 아니면 서경덕 같은 서경대의 문인들이 꽤 많았던 거고요. 기성사림을 보니까 누가 많았냐? 성혼이라든가 이 쪽에 있는 문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물론 이인은요, 중간에 이걸 중재하려고 했었어요. 중재하려고 하다가 이쪽에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 기성사림 쪽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원래는 중재하려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쪽에 이의를 따르는 무인들이 많다 보니까 서인 쪽으로 빠지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으로 서인과 동인이라는 붕당이 발생하게 된다. 자, 뭐 때문에? 이조 전랑직 때문에. 거기다가 척신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는 이쪽에서는 뭐 한 거야? 강하게 해야 된다. 이쪽에서는요? 자기가 척신이니까 소극적이었던 거죠. 적극적이었고 소극적이었던 거지. 야,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자, 이후에 이제 북인과 남인으로 또 다시 분당을 하게 됩니다. 북인과 남인으로 분당하게 된다. 원인은 정여림 모반 사건. 기축옥사라고 불렸던 거죠. 정여립이 원래 서인이었는데 동인 쪽으로 옮긴 거야. 동인 쪽으로 다 옮기자 여기에 서인 쪽에서 정여립을 어떻게든 간에 요거 좀 약간 혼내주고 싶었는데 정여립이 나중에 어디로? 자기 고향에 갑니다. 전라도 가서 대동계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군사훈련도 했던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모반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서인 쪽에서는 이걸 모반이라고 생각하고 정여립을 조사하러 갔다가 정여립이 도망가다가 자결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여립 봤지? 모반 맞아! 하면서 서인들이 정여립이 동인 쪽으로 왔으니까 동인들을 그때 상당히 좀 많은 피해를 준 겁니다. 그게 이제 동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 기축년에 있었기 때문에 기축옥사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동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동인들이 나중에 서인의 그 영수였던 정철에게 약간의 피해를 좀 준 사건이 정철의 건저의 문제 때문인데 정철이 당시에 선조에게 건저가 뭐예요? 저하를 건의한다. 세자를 책봉하는데 그때 당시 선조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누구를? 광해군을 추천한 거예요. 그러자 선조가 정철을 좀 내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당시 피해를 입었던 동인 쪽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자, 정철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정철을 비롯한 서인들에게 선을 제대로 혼내줘야 됩니다. 라는 쪽과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가지 않냐라고 하면서 정철의 문제를 온건하게 처리하는 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인 쪽에서도 이 정철, 특히 이 정철이 포함된 서인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두고는 동인들도 나눠지게 된 거지. 뭘로?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요게 이제 또 남북 분당이 되겠어요. 원래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다가 요게 이제 척신전체 잔재청산과 이조전랑 차지 문제 때문에 이루어졌다가 요게 다시 뭘로?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는데 배경은 정여림 모반 사건 그리고 정철의 건저의 문제였죠. 오케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오케이. 이게 어떤 분당의 어떤 시작이 바로 이때 선조 때부터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때쯤에 임진왜란 터졌죠? 이때 임진왜란 터진 다음에 이때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북인들, 의병으로 활동했습니다. 뭐, 정인홍이라든지 곽지호 같은 인물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임진왜란 후에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집권하면서 임진왜란 때 광해군을 도와서, 이때 이 전쟁에서 같이 분투했던 북인들을, 집권하게 했던 거죠. 북인들을 끌어들이면서 북인 집권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때는 서인과 남인을 배제한 채 북인이 독점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편찬에다 기자실기 이런 것들은 따로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하다는 안개요. 이게 뭐 선조 때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선조 다음에 이어서 누가입니까? 광해군이 왕에 올랐죠. 광해군은 왕에 올랐는데, 자, 광해군이 왕에 올랐을 쯤에 저쪽에서 어디에서? 북쪽에서는 후금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후금은 전에 고려 때 여진족, 그 이후에 만주족이 됐죠. 그들이 이제 세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후금이 만들었다. 이때 후금이 만들어지는 시기.
자, 근데 광해군은 이것도 신경 써야겠지만 딴 거 없죠. 전쟁 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전후복구 사업을 해요. 이때 뭐 양전 사업을 해야 되죠. 세금 걷기 위해서는 양전 사업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동법을 시행하는 거죠. 우리가 남들 대동법. 당시 이게 뭐 때문에? 뭐 문제? 공납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저 앞에서 공납 문제 때문에 뭐가 생겼다? 방납의 폐단이 생겼다. 방납업자들이 중간에 곡물의 가격을, 이 특산물의 가격을 몇 배씩, 수십 배씩 받았던 게 방납업자들의 폐단. 그래서 방납의 폐단이라고 했습니다. 방납의 폐단. 자, 이것 때문에 이제는 특산물 내지 말고 뭘로 내자고 쌀로 내자는 수미법이 막 제안이 됐던 거예요. 처음에 이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자고 했던 인물이 조광조. 조광조가 이제 방납의 폐단을 시작하면서 수미법을 실시해야 됩니다 했는데 요거를 좀 더 이어받은 분이 이라든가 유성룡 같은 인물들이 수목법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건데 결국은 이건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했고요. 실현시키지 못했고 요게 이제 광해군 때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특산물 내지 말고 뭘로 하자고 토지 단위로 하자고 토지 단위로 해갖고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일결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 많이 걷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 1결당 얼마 12두 내자고 물론 뭐 쌀로 내도 되지만 없으면 동전이라든가 아니면 옷감으로 내도 상관없다라고 했던 거죠. 요게 이제 처음에는 경기도 시범 실시로 이루어진 겁니다. 왜 전국적으로 갑자기 실시하지 못했냐? 이게 지금 이제 부자 증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거두자라는 건데 당연히 지주들의 반발이 있었겠고 관리들의 반발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특히 관리, 양반들은요. 양반이면서 관직을 가지고 있는 관리면서 또 하나의 지주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반발에 있다 보니까 이게 경기도 시범 실시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되기까지는 100여 년이 소요됐던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실리 외교로서 중립적 외교 정책을 펼쳤다. 중립적 외교 정책, 중립 외교라고 했죠. 당시 왜냐하면 후금이 건국됐거든요. 후금이 이제 누구를 치러 가는 거야? 후금이 명을 치러 가는 거죠. 명을 치러 갑니다. 근데 이때 많은 신하들은 뭐 이런 얘기하죠. 특히 서인들, 남인들은 뭐 하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임진한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광해군은 그런 거죠. 만약에 명을 돕게 된다면 우리의 어떤 나라의 어떤 그런 존립은 어떻게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명을 치러 가되 일단은 강홍립한테 그런 거죠. 홍립아 일단은 명분상 우리가 명을 도와주러 가는 건 맞지만 우리의 어떤 국가의 존립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가서 후금 군대를 만나면 항복하라고. 이게 바로 중립외교예요. 일단 우리부터 생각하자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당시 서인들한테 비판을 받았던 겁니다. 어떻게 은혜도 모르는 이런 쌍놈의 새끼 이러면서 약간의 어떤 비판을 좀 받았던 거죠. 결국 이 사건과 더불어서 영창대군 당시 이제 선조가 임진한 후에 새로운 어떤 중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중전이 임목대비예요. 거기서 낳은 아들이 영창대군이죠. 영창대군이 좀 더 컸었으면 광해군이 왕이 되지 못했을 수 있는데 영창대군이 3살, 4살 때쯤에 선조가 돌아가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해군이 왕에 올랐지만 얘가 크면은 언제든지 나를 갈아치울 수 있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야. 왕위가. 그래서 영창대군을 죽여버리고요. 어머니였던 물론 새엄마지만 중전이었던 당시 왕실의 가장 어른이었던 임목대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영창대군 엄마를. 요걸 개추곡사라고 해요. 우리 아까 정렬이 모반 사건 때 동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걸 우리가 기추곡사라고 했죠. 이건 개추곡사. 이때 이걸 또 다른 말로 폐모살제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폐하고 형제를 죽인 사건이야. 폐모살제. 그래서 이 사건과 중립외교 요 두 사건으로 사실상 서인들로부터 까임을 당하시고 결국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게 인조 반정이에요. 우리나라 쫓겨난 두 왕 있죠. 연산군 쫓겨나고 인조 반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권력을 차지했던 거고, 인조 반정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던 거고요.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 반정으로 정권이 바뀌었던 겁니다. 두 번이 있죠. 자, 이때 편찬했던 거. 광해군 좀 보였습니다. 전후복구 사업과 더불어서 이때 이제 임진환으로 전쟁으로 많이 아팠거든. 그래서 동의보감 편찬하게 했고요. 이때 이제 지봉유설이라고 하는 이수왕이 썼던 백과사전의 책이 이때 처음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요 두 책은요. 나중에 실학 때 배우겠지만 요 두 책은 뭐냐면 실학의 성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학의 성구. 실학의 선구격으로 보고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지봉주서는 최초로 거의 최초다시피 한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
그전까지는 한 책에 테마 하나만 실었는데 이건 여러 가지를 실은 거예요. 뭐 천주시리, 마테오 리치가 썼던 천주시리 같은 것도 실었고요. 뭐 다양한 사상들,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한백교의 동국지리지는 역사와 지리의 콜라보레이션. 그전까지 역사면 역사서, 지리면 지리서인데 요거 두 개를 합쳐놓은 게 동국지리지. 그래서 약간의 실용적인 학문, 즉 실학의 성구다라고 보는 게 요 두 책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쯤에 창덕궁을 비롯한 궁궐중건하고요. 뭐 적상산의 새로운 사고, 5대 사고를 정비합니다. 5대 사고. 우리가 실록을 보관했던 곳이 4대 사고였거든요. 서울에, 한양에는 춘추관, 그 다음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각 하나씩, 그 다음 충청도에는 충주, 경상도에는 성주, 그 다음에 전라도에는 전주에 보관돼 있다가 다 불탔는데 전주부만 살아남았고 그걸 다시 만들었던 거죠. 다시 만들어갖고 5대 사고를 정비했다라고 보는 거야. 산에다가 다 합니다. 산에다가 5대 사고를 정비했다. 오케이. 자, 인조를 한번 볼까요? 인조. 인조는요, 자, 어제 광해군을 쫓아내고 이제 왕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자, 인조 반정을 통해서 왕에 올랐죠. 자, 이때부터는 누가 서인들이 의해서 왕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인조는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서인 정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부 남인이 연합했죠. 서인이 여당, 남인이 야당에 하면서 서인과 남인의 어떤 붕당 정치가 이제 제대로 된 안정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부터는 공론이 형성됐고요. 살림이 강화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정책은 친명배금입니다. 광해군의 중리배교를 비판하면서 야, 우리 곁에 명을 배신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친명배금, 금나라를 배척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정책을 펼치자 후금에 대해 당연히 펼치죠. 그러자 후금이 자극을 받은 거지. 어떻게 한 거야?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와서 정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자 당시 인조는 트렁크를 싸시고 강화도로 들어가신 거지. 거기에다가 모문용이라고 하는 명나라 장수가 어디에다가 가도라는 섬에다가 뭐예요? 주둔시킨 거야, 명군을. 이것도 후금을 자극한 거지. 게다가 이괄이라고 하는 애가 당시 인조반정 때 공신이었는데 자신이 2등 공신인 게 대해서 불만을 품은 거야. 그래서 일부 세력들하고 같이 연합해갖고 난을 도모했습니다. 난을 도모했는데 나중에 결국 진압되고 일부 잔당이 나중에 후금 쪽으로 건너가서 인조가 어떻게 왕이 된 줄 아세요? 당신과 조금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이 됐던 거예요. 하면서 역시 또 후금을 자극하게 된 거죠. 이게 결국 뭐야? 친명배금과 모문용의 가도주둔과 이괄의 난 등이 계기가 돼갖고 후금을 자극해갖고 결국 정묘호란이 발생한 거다. 이때 정묘호란 때는 아직까지 후금이 명과 한참 싸우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요. 뭐만 맺고 들어간 거야? 형제맹약만 맺고 들어갑니다. 형제맹약. 우리가 형이고 니들이 아우다 하면서 형제맹약만 맺고 들어갔다. 알겠죠? 이때 싸우신 분은 용골산성의 정봉수, 의주의 이립이라고 하는 의병들의 활약입니다. 의병들이야. 이때는 관군보다는 의병의 활약이 있었다라는 거죠. 용골산성의 정봉수, 봉골레 하시면서 가보시면 됩니다. 이립, 봉골레. 알겠죠? 이립과 정봉수의 활약. 자, 그러다가 후금이 거의 명과의 싸움에서 거의 이기고 청으로 국호를 변경합니다. 변경한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자, 우리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군신관계. 자, 군신관계를 요구했다? 요거 앞에 왔네요.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이제 우리가 임금이고, 니들은 이제 신하니까, 우리가 이제 군신관계를 맺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명에 대한 의의를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거야. 그러자, 척화파. 척화파는 뭐예요? 싸우자. 화해를 배척하는 거야. 주전파죠. 주전파. 여기 대표인 게 김상원이가 윤직 같은 인물들이 끝까지 싸우자 쪽이야. 그 다음에 주화파. 최명길. 우리 영화 보면은 남한산성에 보시면, 최명길이 이병헌이었고 김상원이 김윤성인가 그랬을 거예요. 싸우는 거지. 그래서 결국 대세는 뭐예요? 결국 싸우자는 쪽이지. 그래서 어디 들어갑니까? 남한산성 고립됐습니다. 남한산 들어가서 싸웁니다. 40일 동안 버텨요. 그때 그래도 뭔가 싸우려고 임경옥 같은 분들이 관군입니다. 관군이 좀 버티기도 했는데 결국 버티다 어떻게 한 거야? 40일 만에 결국은 항복을 하고 만 거죠. 그게 이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309고두 그래갖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 박는 아주 굴욕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된 거고 결국 군신 관계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청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이게 때가 병자호란 때입니다. 굴욕을 맺은 거야. 이때 이제 누가 세자였던 소현세자하고 둘째였던 복림대군이 어디로? 청나라로 끌려가십니다. 끌려가셨고요. 이 당시에 그리고 윤집이라든가 옹익한 오달제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사막사야. 사막사란 분인도 역시 우리하고 너희들 끝까지 우리한테 싸우려고 했지 하면서 이들을 잡아가십니다. 잡아가셔갖고 청나라로 볼모로 끌고 간 거야. 그 왕자들하고 이런 끝까지 싸우려고 했던 요 3명을 사막사라고 불렀는데 요 사막사들을 청으로 끌고 가셔갖고 나중에 결국 죽입니다.
근데 뭐 우리 왕자들 같은 경우는 몰몰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시긴 해요. 그때 근데 소현세자가 약간 좀 이상해졌죠. 왜? 아버지가 그 청에게 굴욕을 당했는데 나중에 청나라 배워야 된다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다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벼루도 맞기도 했죠. 근데 서인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소현이가 왕이 되면은 자기들의 어떤 친명배금 이런 어떤 명나라 섬긴다는 그런 어떤들이 뭔가 문제가 맞지가 않거든요. 그들끼리 생각이 맞지가 않는 거야. 소현이가 왕이 되면 자기들이 분명히 쫓겨날 게 뻔해. 그래서 아마도 소현세자를 암살한 게 아닌가. 그래서 둘째였던 누구를 복림대군을 결국 왕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효종이 되는 거예요. 효종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이런 것도 친구경험방, 뭐 8분째 조선통보, 상평통보 이런 거 제작은 넘기셔도 되고요. 뭐 영정법 정도만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경제 파트 할 때 따로 배우겠습니다는 전세에 대한 개혁이 있죠. 전쟁이 겪은 다음에 뭐 우리가 알다시피 세종 때 만들었던 뭐 그런 공법 같은 거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최저세율로 1결당 4두만 걷자라고 해서 최저세율로 1결당 4두만 걷겠다 했던 게 영정법. 요게 인조 때 실시했던 대표적인 전세제도의 개편입니다.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나머지는 문화사 파트 가서 조금 체크하시면 되고요. 어느 왕인지까지는 아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알겠죠? 자, 효종입니다. 효종은요, 인주의 아들로서 둘째였죠. 형이었던 소현세자가 죽고, 둘째였던 효종이 왕에 올랐습니다. 당연히 형과는 좀 생각이 달라요. 뭐야? 서인 정권이 있는데, 얘는 뭐예요? 아버지의 원수를 갖겠다는 거지. 뭐 하는 거야? 북벌하자는 겁니다. 북벌하자고 하니까 당시 서인 정권하고 같이 뜻이 맞아요. 뜻이 맞았던 거지. 그래서 같이 서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북벌 정책을 펼칩니다. 송시열, 송중길 등과 함께 복수설치는 복수하자는 거지. 누구에 대해서 명예에 대한 복수를 하자 하면서 명예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끝까지 싸우자는 쪽입니다. 북벌론을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어영청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를 키워갖고 청나라 정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 안 해요. 못하고 결국은 이제 군사권은 어떻게 된 거야? 고스란히 서인 정권을 유지하는데 그런 수단으로 쓴 거죠. 오히려 북벌을 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청나라 정벌을 하자고 만든 군대를 청나라를 도와주러 갑니다. 왜냐면 청나라가 당시 러시아하고 국경 분쟁이 있었는데 그때 청나라가 우리한테 군대를 요청해요. 그 군대는 어떤 군대였어요? 청나라 정벌하려고 만든 군대인데 청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도와주러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북벌의 허구성인 거지. 그래서 청을 정벌하자고 만든 군대를 청을 도와주러 나선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를 정벌하러 가는데 씁니다. 조총부대가 2번 가요. 병급 신유라고 하는데 이때 병급 신유 이들이 이제 2번에 걸쳐서 가다가 상당히 좀 약간 쾌승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청나라 황제에게 칭찬을 받기도 했던 거죠. 자, 그다음 대동포 확대 실시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서는 우리가 농가집성 정도만 좀 기억합시다. 농가집성은 뭐예요? 이때 이양법 보급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양법이 한참 이때 보급되고 있었거든.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양법을 막을 수 없으니 이양법을 보급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만든 게 농가집성. 신속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겁니다. 신속하게 보급하자라면서 농가집성 이양법을 보급 정리하는 거. 오케이. 자, 현종 때입니다. 서인들은 계속 북벌론을 펼치고 있고요. 남인들은 북학론 하면서 선진문물 수용하자는 쪽인데, 뭐 이때 뭐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이때 핵심은 예속논쟁이죠. 예속논쟁. 자, 현종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누가? 효종이 돌아가셨어요. 효종이 돌아가시자, 자, 효종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얘가 정통이 있냐, 없냐예요. 왕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야. 효종은 아까 봤지만 인조의 몇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둘째 아들이다 보니까, 서인 쪽과 남인 쪽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1차 해송에서는 뭐 한 거야? 서인 쪽에서는 뭐 한 거죠? 왕살의 부동사서, 왕살의 동네, 왕사동네라고 하죠. 왕사동네. 왕과 사대부의 예법은 같은 예법이에요. 라는 거지. 천하동네라고 해갖고 뭐 하는 거야? 우리 사대부들도, 둘째가 죽었을 때는 1년 상복을 입는다. 누가요? 자, 집안의 어른께서. 그럼 이때는 왕실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조대비입니다. 조대비 또는 자의대비라고 했던 거죠. 자의대비가 누구였냐면 당시 효종의 아버지였던 인조의 계비입니다. 계비. 그러니까 새엄마야, 새엄마. 왜냐면 새엄마가 이제 또 어리다 보니까 효종이 죽었음에도 여전히 살아계셨던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상고를 얼마 입어야 되냐 했을 때 서인들은 1년을 주장한 거. 1년. 왜냐면 같은 예법이야, 사대부. 우리 둘째는 그냥 1년이야. 그러니까 얘도 둘째니까 1년 해야지. 약간 신권을 조금 강조한 겁니다. 반면에 남인들은
왕을 등에 업고서라도 뭔가 권력을 차지하고 싶으니까 왕살의 부동사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사 부동래. 왕과 사대부는 동래, 부동래, 같은 예법이 부 아니다 라고 해서 왕은 왕일 뿐 사대부와 같을 수 없다면서 3년 상복설을 주장합니다. 3년설을. 자, 이때는 아직까지 현종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누구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서인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예송이 터져요. 이때는 누가 돌아가셨는데요? 효종비가 돌아가셨습니다. 효종비가 돌아가자 또 역시 이때 조대비가 또 살아야 계셨나봐. 조대비가 또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냐라고 하니까 서인들은 여전히 천하동래, 즉 왕살의 동래를 주장하면서 9개월, 효종비니까요. 9개월, 남인들은요, 아니다 하면서 역시 왕살의 부동산을 들어서 1년을 주장합니다. 이때는 누구 손을 들어주냐? 남인 손을 들어주면서 남인들이 집권하게 됩니다. 드디어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들 집권에서 서인 집권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드디어 여야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남인들이 드디어 집권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때 2차 예종 때는 남인 집권. 자,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대동법 전국 실시가 됩니다. 전국 실시가 아니고 확대 실시 함경도 가지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것들은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편찬 도서는 이건 따로 보셔야 되고 이게 뭐 현종 때 편찬했다 이건 되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 숙종 때를 볼까요? 숙종 때. 숙종 때는 자 뭔가 계속해서 남인과 서인들이 싸우고 있는 거야. 왜? 그것도 왕실 문제 갖고 이게 너무 싫은 거지. 싫은 거예요. 싫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모든 걸 주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숙종은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남인과 서인들을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기용합니다. 번갈아가면서 기용했다. 이때 번갈아가면서 기용한다. 그걸 편당적이래요. 그러니까 골고루 기용하는 게 아니고 한쪽 한 번은 남인한테 권력 주고 한쪽은 서인한테 권력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잡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한 당을 완전히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국면이 전환된다라고 해서 황국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황국. 이건 탕평이라는 표현으로 했지만 명목상의 탕평이겠지 사실상 일당 전제화예요. 일당 전제화. 한 당에게 권력을 몰아준다는 건 이건 자칫했다가는 한쪽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세 번의 황국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거.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자, 여기 보시면 경신왕국 때는 어땠나? 경신왕국 때는 자, 원래 남인이 2차 예종에 남인이 권력을 잡았죠. 남인이 권력을 잡았는데 다시 누가? 서인한테 권력을 다시 준 겁니다. 당시 남인의 영수였던 허적의 유학사건, 즉 왕실무근이었던 유학을 말 이거 기름천막입니다. 이거를 사사로 있었다는 이유로 당시 남인들을 끌어내고 서인들을 등용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기사왕국은요, 당시에 이제 남인 집안이었던 누구냐면 희빈장씨. 그 희빈장씨의 원자 소생을 원자로 책봉한 거야. 원자로 책봉한 거예요. 뭐냐면 원자는 사실상 세자가 7살 때쯤에 뽑히거든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세자가 된 거야. 이걸 원자라고 하는데 원자로 삼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서인들이 반발한 거지. 왜냐면 남인 집안이었으니까 희비장 씨는. 그래서 서인들이 반발하니까 네가 뭔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반발하냐면서 당시 반발했던 송시열을 죽여버립니다. 서인의 영수였던 송시열을 죽여버렸던 사건. 요게 기사왕국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어디로 간 거야? 남인 쪽으로 간 거야. 기사왕국은 다시 남인 쪽으로 간 겁니다. 자, 갑술왕국은요. 이때 이제 희빈장씨의 방자함에 숙종도 질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한테? 인현왕후에게 다시 눈길이 간 거야. 물론 그 전에 뭐 동의 알죠? 동의. 여러분들 드라마 동의 알죠? 동의에서 보면 그 숙빈 최씨야. 당시 영조 나왔던 숙빈 최씨인데 숙빈 최씨에게 눈이 갔겠죠. 눈길이 갔죠. 하지만 그 숙빈 최씨의 어떤 그런 강곡한 어떤 청은 있었지. 물론 숙빈 최씨의 강곡한 청은 물론 서인들이 약간의 입김이 있었다는 거지만 그 강곡한 청으로 인현왕후가 다시 복이 됩니다. 인현왕후가 다시 복이 되면서 다시 한번 서인들이 집권했던 시기. 서인들이 다시 집권했던 시기. 요게 이제 갑술왕국이야. 이런 식으로 서인들, 남인들, 서인들을 자꾸 가라면서 마지막 갑술왕국 때 서인들이 집권하면서 사실상 남인들은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이제는 서인 시대가 열린 건데 서인들은 근데 벌써부터 이미 나눠져 있었던 거야. 언제 나눠져 있을까요? 경신왕국 때 이미 이때 서인들이 권력을 차지할 때 남인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두고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노론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온건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소론 쪽으로 나눠진 거예요. 이미 이때 나눠져 있었지만 이때 나눠져 있었어요.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어떻게 되냐?
서로 나아지지만 아직까지 공공의적이었던 남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서인 체제를 유지했던 건데 이때 갑수당국 이후에 완전히 노론과 소론이 완전히 갈라지게 된 거지. 나누어지게 된 건 언제부터라고요? 경신왕국 이후에 나눠지게 됩니다. 경신왕국 이후에 나눠지게 되지만 이제 본격적인 대립은 언제부터? 갑수당국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어.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서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겨셔도 된다. 숙종 때 대동법 전국 실시, 황해도를 끝으로 사실상 전국 실시했다. 물론 뭐 저기 평안도라든가 함경도는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세금을 거둔 다음에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함경도는 군사적 목적으로, 그 다음에 평안도는 당시 사신접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제외했던 거죠. 익류지역으로. 그래서 황해도 실시를 마지막으로 전국적 실시가 이루어졌던 게 이때. 그리고 백두산 정계비. 당시 청나라와의 어떤 국경 분쟁이 있었고 백두산의 경계를 정한다라고 해서 정계비를 세우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경종 때입니다. 경종 때는요, 다시 경종인데, 이때는 노론들은 누구를 밀었냐면 영조를 밀었어요. 소론들은 누구를 밀었냐? 당시 누구? 희빈장씨의 소생이었던 경종을 지지했단 말이죠. 서로 달라, 지지가. 근데, 왜 노론들은 영조를 계속 밀었냐? 영조 같은 경우는 사실 숙빈채 씨가 뭐냐면 궁중 무술이었어요. 무술이는 천민입니다. 그러니까 궁녀의 시중을 들은 그런 여자를 숙종이 이제 후궁으로 삼아갖고 영조를 낳은 거예요. 그 얘가 왕이 될 인물이 아니었는데 노론은 차라리 경종이 왕이 되는 것보다 영조가 왕이 됐다 나은 거야. 왜? 경종의 어머니였던 누구? 장희빈이 결국은 노론들에 의해서 무고의 옥이라는 사건을 거치면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사약 먹고 죽은 거야. 그래서 경종이 왕이 되면 이거 완전히 연산군 도플갱어예요. 지 엄마 죽었다고 이제 난리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노론들은 어쩔 수 없이 경종을 밀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소론들은 그래도 경종이 돼야지라고 했던 거지. 근데 경종을 왜 노론들이 안 밀었냐? 그런 것도 있어, 이유가. 뭐냐면 경종이 고자가 됐거든요. 엄마가 이제 사약 먹고 돌아가실 때, 희빈장 씨가 죽을 때 경종의 이제 그 생식기 부분을 좀 건드렸나 봐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게 돼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후대가 없다, 후손이 없다라고 하면서 영조를 밀었던 거지. 하지만 그래도 경종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도 이건 뭐 고자는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경종이 왕이 올랐지만 여전히 노론이 대세였습니다. 노론이 정계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때 노론들이 그걸 믿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 쪽수가 많다는 걸 믿고 경종을 약간 압박했어요. 당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먼저 빨리 영조를 세제로 책봉하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당신은 몸이 약하니까 영조 동생에게 대리 청정을 맡기시는 게 어떠신지 하는데 거기에 소론들이 뭐 한 거야? 이거 불충이다 한 거지. 이건 불충입니다 하면서 경종을 설득한 거야. 그래서 경종을 설득해서 소론들이 노론 사대신을 죽였던 거지. 그 사화가 신축옥사입니다. 신축옥사 또는 신축옥사 신임사화 또는 신임사화 신축옥사인데 신축사화 그 다음에 이민사화 그래갖고 신임사화 바로 이어져요. 신축사화 이민사화가 되면서 이거를 신임사화라고 했던 거야. 또는 신임옥사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론들이 반격이 이루어진 거죠. 반격. 이게 신임사옥 또는 신임옥사라고 했던 겁니다. 세대첩봉과 대리청정 문제로. 알겠죠? 요게 두 개가 합쳐진 게 요겁니다. 알겠죠? 요거만 보시면 돼요. 요거만. 자, 결국은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 노론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종이 죽은 거예요. 빨리. 몸이 안 좋아갖고 죽어가고 결국 누가 왕이 올랐다? 영조가 왕이 올랐다. 영조가 왕이 올랐다. 노비 자식이 왕이 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는 뭔가 그래도 탕평을 하고 싶었던 거야. 골고루 등용하고 싶었던 거죠. 다양한 세력들을. 노론이든 소론이든. 그렇지만 2인자의 난을 계기로 해서 이때 2인자의 난이 뭐냐면 소론 강경파였습니다. 소론 강경파들이 청주성을 근거지로 했고 반란을 도모한 거야. 이때부터는 사실상 탕평을 하는데 완론탕평. 완론탕평이라는 건 완만하게 탕평한다. 탕평이라고 하는 게 여러 세력들을 끌어들고 같이 규합을 해서 정치하겠다는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노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 노론 중심의 완만한 탕평에 대해서 완론탕평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왕권 가책들을 여러 번 펼칩니다. 노론들의 견제 속에서도 남들은 왕권화 정책을 펼친다. 자, 대표적인 게 서원을 정리했던 거죠. 그 다음에 전랑의 권한을 폐지했던 거. 자천제 또는
통청권 이런 것들 폐지합니다. 전랑직이 갖고 있었던 그 후임자 추천권이랑 자천제가 있었고요. 요게 이제 따로 보셔야 돼요. 후임자 폐지. 통청권은 다른 거야. 통청권은 뭐냐면요. 3사에 있는 관리 등용권입니다. 관리 등용. 3사에 관한 등용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는 권리야.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요 자천제하고 통청권은 다른 겁니다. 자천제는 후임자 추천권, 요거 폐지, 통청권도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자천제가 점차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죠. 그때 정조가 다시 폐지했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폐지한 거야. 그 전랑직이 3사 관리들을 등용하는 거였고 후임자 추천하는 건데 후임자를 추천하건 3사를 추천하건 다 누구만 하는 거야? 자기 당만 계속 추천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은 거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폐지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균역법, 균역을 하는 대신에 1년에 한 명당 2필씩 냈거든요. 그걸 한 필로 줄이자라는 거지. 양역 병통내과에서 간포론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임화변 이로 인해서 뭐 시파, 벽파로 나눠진 거죠. 노론 쪽에서 벽파, 잘 죽었다. 사도에 잘 죽었다.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시파는 안타깝다. 동정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기도 했다. 그래서 노론 벽파와 그 다음에 반노론 벽파죠. 시파는 반노론 벽파입니다. 주로 소론들이 있었지만, 주로 노론 쪽에서 있었지만 소론도 가담하시고 일부 남인도 가담하신 거지. 요게 이제 시파예요. 그러니까 벽파는 오직 노론 벽파밖에 없습니다. 노론 벽파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반노론 벽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거 된 거고요. 자, 각종 이제 정책들이 많이 나오죠. 군영 정비합니다. 수성유는 성을 쏘아라는 왕의 말씀입니다. 성을 쏘아라. 왜냐? 이때 노론들이 되게 셌거든요. 그 노론들이 셌는데 중앙군들이 맨날 그런 거야. 노론들이 이리 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러다 보니까 왕께서 빡친 거지. 그래서 니들은 말이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을 쏘해라 라는 왕의 말씀을 반포하신 겁니다. 군영 정비예요. 자, 그 다음에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 시행했다. 사형수도 죄인이지만 아직까지 이런 것들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신문고 부활했고요. 신문고가 언제 처음으로 설치했죠? 태종 때 설치, 연산군 때 폐지, 다시 영조 때 부활. 청계천 준설합니다. 청계천 준설 사업하면서 실업 문제도 해결하고요. 남대로 국가 재정도 조금 보완했던 거죠. 자, 기록과라고 해서 60세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과거 시험을 따로 봅니다. 왜냐면 60세 분들은 이상 분들은 사실상 젊은 사람들하고 경쟁해갖고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등용하기 위해서 기록과 실시. 60세 이상은 따로 시험을 봤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6집안에 임진자 뭐 통청 이러면 됐습니다. 넘어가셔도 되고요. 노비 종모법 정도 보시면 돼요. 노비 종모법. 이건 노비들을 더 만들려는 게 아니고 노비들을 줄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비고 아버지가 노비인데 엄마가 양인이에요. 근데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은 그러면 엄마 따라가는 거야. 양인이에요. 이게 노비 종모법인 거 알고 있죠? 자, 오케이. 편차 사업은 이때 속대전, 속오레이, 속병장도서라면서 이때 성종 때 했던 것들을 재정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종 때 완성했잖아요. 모든 문물을. 그걸 다시 한번 뭐 했다? 재정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국문헌비구는 뭐냐면요. 한국학 백과사전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한국학 백과사전. 한국학 백과사전은 당시 우리나라의 각 영역들이 있어. 영역들에 대한 것들 정리한 거예요. 영역들을 정리한 거. 16개 영역으로 나눠갖고 우리에 대한 거,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영역에 대한 정비 이런 것들이 동국문헌비구 백과사전입니다. 무언록 법, 의학서 이런 것들 편찬했고요. 그 다음에 동국여지도 정도는 우리가 봅시다. 신경준에 의해서 동국여지도. 플러스에서 요것도 보세요. 여지도서. 여지도서라는 지리지를 또 편찬했습니다. 지리지. 여지도서. 요게 중요해요. 여지도서. 이게 이제 동국여지승남의 어떤 하나의 조선후기 재정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때쯤에 나온 게 정상기가 그렸던 지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국지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동국지도. 이게 뭐냐면 처음으로 백리척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백리척. 백리마다 이제 뭐 한 거야? 표시를 한 거야. 처음으로 이제 실측지도가 나온 겁니다. 요게 동국지도. 요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국지도. 알겠죠? 자, 그리고 탕평비 건립합니다. 어디에다가? 성균관 반수교 앞에다가.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소심한 거예요. 나 탕평할래? 라고 한다면 대신들 앞에서 딱 해야 되는데, 예비 관료들이었던, 성균관은 사실상 예비 관료들이 모이는 것이거든요. 예비 관료들 앞에서 나 탕평할 테니까 너희들 관료되면 도와줘. 이런 거죠. 그래서 소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론 중심의 완론 탕평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때 정조 한번 볼게요. 정조. 정조는 뭐 했다? 줄론탕평입니다. 줄론탕평. 뭐냐면 이거는 시비를 가리는 거야. 그래서 네가
옳고 그름을 가려갖고 네가 맞다면 내가 너의 말을 너의 주장을 들어주고 그걸 정책에다가 내가 써주겠다는 거지. 나랑 논리 싸움 해보자 이거예요. 네 말이 맞다면 내가 그걸 들어줄게 이거예요. 정조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거지. 똑똑하니까 자기가. 자, 이러면서 줄론탕평을 펼쳤다. 시시비비를 가린다라는 거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당파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당파를 가리지 않고 네가 말이 맞으면 너 말을 수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는 경우에서 여러 세력들을 등용합니다. 노론만 똑똑한 애들 있나? 소론도 있고 남인도 있으니까 그중에서 남인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들을 등용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남인계열, 그 다음에 남인계열 쪽에 시파들을 많이 등용한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최재공이라든가 아니면 정약용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자, 이때 규장각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규장각은 왕실도서, 아니면 어제 이런 것들을 보관하던 곳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 규장각.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왕실 도서관이었지만 비서 기능도 하고요. 여기서는 과거도 주관합니다. 또 뭐 할까요? 여기서는 또 문신교육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왕권 강화 기구로 키우려고 했던 게 규장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해통공, 이거는 뭐냐면 신해년도에 상공업을 통하게 한다. 바로 당시 시전상인들의 권리였던 금난전권을 어떻게 한 거야? 폐지시켜버리면서 당시 난전들이 그 도성 밖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도성 안에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게 바로 신해통공입니다. 신해박해는 당시에 이거 뭐 천주교 박해인데 온건하게 탄압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체반정은 당시에 이제 요 신해박해로, 이 신해박해가 뭐냐면 노론 벽파가 정조에게 입을 받고 있는 남인들을 좀 까기 위해서 이제 남인들이 왜냐면 천주교를 좀 많이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인들을 좀 까기 위한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했던 거예요. 천주교를 통해서 남인들을 조금 깔려고 했던 건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왕이 천주교를 옹호해줄 수 없으니까 남인들을 조금 관련자들을 좀 처벌해 준 거야. 딱 생각한 거지. 노론들 결국 남인들 깔려고 한 거야? 남인들 내가 아끼는 애들인데? 라고 하면서 반격을 한 겁니다. 그 반격이 문체반정이에요. 당시 노론 인물이었던 박지원이 청나라 다녀와서 썼던 열하액이란 책에 약간 재기발랄한 문체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옛날 고문체로 돌아가라! 하면서 약간 박지원을 살짝 깎아주신 겁니다. 이것은 뭐야? 당시 사실 박지원은 노론이었지만 정조의 어떤 파트너였거든요. 상업적 파트너였는데 자신의 어떤 옆에 측근이었던 물론 박지원이지만 노론이라는 이유로 약간의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요게 박지원을, 요게 문체반정이라는 사건이 있었고요. 뭐 수원화성 쌓았다. 하나의 정치적인 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수원화성. 그 다음에 만천명을 주인공 이런 건요. 만천하에 만개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비추고 있는 달빛이 있어. 달빛이 있는데 이게 다 비추고 있는데 이게 누구라고? 나라고. 태극은 나요. 달은 태극이요. 태극은 곧 나요. 이게 나라고. 내가 만개 하천에 막 비추고 있다. 자뻑이죠, 자뻑.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 주인이 나라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능력을 중시해갖고 서얼들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박재가, 이덕무, 유득구. 요 세 명 서얼 출신입니다. 정약용은 좀 빼세요. 정약용도 물론 등용하기도 합니다만 정약용 양반이었고요. 요 세 명은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서얼들이죠, 서얼들. 어디로 등용했다고? 저기 있는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등용했다. 알고 있죠? 자, 수원화성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수원화성. 다음에 노비 추세법을 없앴다.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지, 노비. 이제 노비들을 잡는 거 없애자. 노비 잡는 것들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비들을 그냥 둬라. 그럼 그들이 양인이 그냥 되면 신분 세탁하면 국가에다 세금 낼 거 아니냐 이런 거지. 노비들을 점차 줄이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조 전랑의 권한을 완전 폐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자천제, 후임자 추천권을 폐지시켜버리고요. 장영용 국왕 친위부대. 그 다음에 규장각 있었는데 광화도에도 하나 더 둡니다. 외규장각 이런 게 있다. 초계 문시제 시작입니다. 37세 이하의 당황한들을 교육한 거지. 교육을 해갖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고 했던 거고요. 만천명을 주인공 하면서 이제 약간의 군주 도통론. 군주가 그 도를 이어받았다라는 군주 도통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령이 항약을 직접 주관케 했고요. 그러면서 수령 권한을 강화시켰던 거고요. 아까 봤죠? 신해통공을 통해서 유구이전을 제외한 유구이전은 당시에 국가에서 필요한 6가지 가장 중요한 물품들입니다. 4개의 옷감, 그 다음에 종이하고 그 다음에 어물입니다. 4개의 옷감 하면 무명, 명주, 모시, 삼배 요거거든요. 요걸 팔고 있는 6가지 물건을 팔고 있는 그들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의 금난조건, 난전을 금한다.
그러니까 도성 안에, 사대문 안에 들어와서 난전이 들어와서 장사하는 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 시전 상인들의 특권이었는데 이걸 폐지시키면서 난전들이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준 거지. 그러면서 이들에게도 세금을 거두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공장을 폐지하면서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이제 관청 수급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유로운 상업 활동 이때 장려했다. 뭐 활자 같은 거는 따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책, 청으로부터 중국 수입했던 책 2만 권 수입. 수입이에요. 편찬 아니고 수입입니다. 2만 권 수입. 고금 도서 집성. 편찬 사업합니다. 뭐 여러 개가 있죠. 편찬 사업. 많죠. 많은데 우리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대전통편. 우리가 대전통편 하면서 법전을 다시 한번 개편한 겁니다. 동문희고라고 해서 외교문서 정리. 청나라의 외교관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일단 대전통편을 만드는 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예요? 거기에 대한 판례집으로서 추가한지 탁지지 만들어요. 판례집으로서 형법, 호조 이런 것들 만들었다. 그 다음에 무예도보 통지는 장룡령에서 사용할 병법서고요. 그 다음에 일성록은 왕의 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 이 정도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홍제전서라고 해갖고 자신의 개인 문집 같은 것들이 있어. 요 정도만. 여러분들 요거 제가 지금 밀주지 요 정도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요 정도만 외워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세도정치이기 때문에 뭐 세도정치는 사실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는 크게 없는데 순조 그다음에 헌종 철종인데 왕을 외우실 필요가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특징을 한다면 요런 것들이에요. 과거제 문란 해갖고 매간매직, 삼정 문란, 밀란 발생입니다. 이게 세도정치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용어들이고요. 자, 이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수령들의 권한이 확대됩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영조 정제를 거치면서 수령들의 힘이 강화되거든. 영조 때 서원 정리, 그 다음에 살림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양반들의 힘을 약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정조 때 수령이 향약을 직접 주관하겠다. 그 향약은 원래 양반들이 주관하던 건데 그걸 수령한테 맡긴 거야. 수령의 권한이 비대해졌거든요. 그게 이제 정조가 죽고는 바로 이제 순조, 외척 정치, 순조 때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 그게 더 비대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주고 수령이 됐는데 가니까 자기를 견제할 수 있는 양반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커서는 뭐 마음대로 뜯어내는 거죠. 이게 삼정문란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서 여기 삼정문란이 발생하자 민들이 빡친 거지. 그게 바로 밀란입니다. 알겠죠? 자, 요게 이제 언제? 세도정치 때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자, 순조 때 모습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정순왕후, 정조가 죽은 다음에 당시 왕실의 가장 어른이었던 정순왕후가 수렴청자합니다. 왜? 순조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자, 그때 이게 정순왕후가 노론벽파였죠. 노론벽파다 보니까 당시 정조 때 당했던 그런 어떤 서름을 씻어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남인들을 까기 위해서 남인들이 당시에 천주교 신자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인들 까기 위해서 신유박해를 일으킨 겁니다. 이때 많은 신도들이 죽고요. 남인들도 죽고 그 다음에 남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유배를 가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정약용, 정약전형제예요. 정약용은 저기 강진으로, 정약전이었던 형은 저기 흑산으로 가서 나중에 책을 쓰시죠. 자산어부라고. 정약용은 18년 동안 500권 쓰세요. 뭐 책을 일일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때 공노비 해방됐다. 공노비 해방 6만 6천 명 해방했습니다. 6만 6천 명. 6만 6천 명의 공노비 해방. 자, 그리고 장영용을 혁파하면서 모든 것들 다시 훈련 도감으로 돌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쯤에 홍경내란 발생합니다. 요거 역시 세도 정치의 문란과 더불어서 이 당시에는 뭐냐면 이 당시 평안도에 대한 차별이에요. 평안도의 차별, 서북민들의 차별로 이때 몰락 양반했던 홍경내가 어디에서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밀란을 일으킨 거야. 밀란을 일으킨 게 홍경내란. 이때는 왜냐하면 서북민들이 당시에 농업보다는 주로 광산업이라든가 상업을 활동했거든. 근데 국가에서는 상업과 광업을 그렇게 좋아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광산업자들, 광산 노동자들 그리고 영세 상인들이 주로 가담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다른 데서는 그런 게 없어요. 상인들과 광산 노동자가 참여했다. 이게 홍경내의 특징입니다. 왜냐? 여기에 차별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차별이 다른 지역에 대한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청천강 이북에 그쳤다라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넘어지면 된다. 알겠죠? 안동김 씨가 이때 그리고 정수왕후 죽은 다음엔 안동김 씨가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안동김 씨가 권력 장악한 세도정치가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정순왕후, 이후에 안동김 씨. 그리고 헌종 때는 외척이었던 조만영, 풍양조 씨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때도 천주교 박해는 있죠. 이건 그냥 박해야.
그냥 천주교 박해입니다. 아까 우리 신해라든가 신유 박해는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고요. 천주교를. 요거는 그냥 박해입니다. 그래서 이때 박해했다라는 거고 병호 박해 때 김대건 친부가 처형당했다. 요거 정도 아시면 되고요. 철종 때도 역시 안동김 씨가 다시 집권합니다. 이때는 이런 거 있죠. 신해어통 그래갖고 서얼들이 청요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얼들이 어디요? 청요직으로. 이제는 검소관 정도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요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전국적 봉기였던 임술농민 봉기가 있습니다. 요건 진주에서 시작됩니다. 진주 밀란에서 시작돼갖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라고 보는 거지. 진주 밀란에 유계춘이라는 사람이 주도해갖고 요게 확산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이유는 그거예요. 이거는 원인이 뭘까요? 이거는 원인이 삼정문란이에요. 이건 아까 말했지만 이건 지역적 차별이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만 거기에 대해서 차별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적인 특색이 있다면 요거는 전국적인 특색이 있는 겁니다. 왜? 삼정문란은 전국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제주에서 함흥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이때 당시 안핵사로 왔던 박규수가 이걸 해결하고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합니다만은 삼정을 정리할게요 하지만 사실 이 삼정의 문란은 결국 이 중간에 꼬리 자른다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일부 탐관오리들 제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항상 이 꼭대기에는 누가 있어요? 세도 가문들이 있거든. 그 세도 가문들을 없애야지만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봉책에 불과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어디까지? 우리가 조선 마지막 세도전시까지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앞에서 봤던 우리 붕당 정치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조선 정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